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12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당캐 진행자인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오늘 서당캐 12번째 방송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서당캐를 이끌어가신 서당캐 고정 진행자 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님은 오늘 서당캐 일정이 변경되는 관계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을 기다리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이 못 나온 대신에 특별한 초대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 못 나오신 박주민 의원의 연수원 동기이자 인생 동기, 우리 당의 보배 같으신 분입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저격수, 우리 당의 대변인 이재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정입니다. 근데 평생 동기라고 얘기하면, 인생 동기라고 얘기하면 박주민 의원 사모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아니요, 국회의원 동기, 예. 연수원 동기, 뭐 많죠.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예. 수긍하겠습니다. 네. 근데 목소리를 이제 찾으셨어요. 점점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간 소리가 나오진 않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오늘 목소리 좋습니다. 나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매력 있어요. 네. 지지난주 방송에 나오셨는데 그때 청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서당캐 흥행 보증수표. 예, 그럼 박주민 의원 대신에 앞으로는 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함께 나오시죠, 함께. 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지지난주 방송에서 전원일치로 파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파면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예, 기대했던 대로였긴 하지만 사실 조바심 나는 한 주였습니다. 네. 그런데 결정이 났을 때 환호하고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많은 국회의원분들, 정치인분들, 또 국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다 그러셨을 거예요. 네. 많이 무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슬픈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일부 주제 토크를 위해 정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시며 남북 대화의 주역으로 활동하신 정세현 전 장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정말 오늘따라 더 건강해 보이시고 원래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원래 건강해요. 원래 건강한데 네. 흔히들 저를 소개할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했다는 얘기만 자꾸 하는데 네네. 그거는 조금 잘못된 소개예요. 네. 나는 77년에 박정희 대통령 말년이지만 77년에 통일부, 당시엔 통일원입니다. 네네. 통일원에 들어가서 그쪽 일을 하다가 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가서 통일비서관을 3년 8개월이나 했어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두 분이 서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관계 아닙니까? 네. 일종의 정적인데 네. 정적의 비서관을 했던 사람을 차관을 시키시더라고요. 네. 좀 특이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역대 정부를 쭉 거치면서 남북관계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를 오늘 불렀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네. 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예. 태극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네네. 내가 적이 돼요. 장관님 긴긴 그 역사의 단면만 네. 소개를 한 셈이네요. 그렇네요. 예.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실사구시라는 말씀 참 좋아하셨는데 네, 역시 네. 인사도 실사구시로 인사를 그런 했네요. 측면이 네네. 있죠. 그러니까 네. 나중에 이제 뒤늦게 알게 됐는데 돌아가신 뒤에 어느 책에서 보니까 전문성 네. 그것을 중시하셨다 하는 그런 회고담이 있대요. 네. 그 시쳇말로 낙하산 인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오랜 기간 나는 통일을 고민해 오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나는 1층에서부터 시작해서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꾸준히 그저 백이 없으니까 네.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맨 꼭대기층 그다음에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진 않으셨죠? 아니 다른 분들은 헬기 타고 낙하산 또는 헬기 타고 옥상에 내렸다가 거기서 잠시 몇 달 있다가 나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나는 네. 밑에서부터 올라간 사람이에요. 예, 그러시네요. 아니 제가 듣기로 제가 이재정
의원이 미스캐스팅 됐다고 원래는 이재정 전 장관님이 같이 대담을 이끌어 가시기로 했는데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가지고 제가 출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재정 장관님이 나와 계시다면 그럼 우리 장관님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신 건가요? 그렇지. 그거 엘리베이터지. 네. 예,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하지만 헬기고. 아, 예. 그 장관님 우리 노무현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탄핵 당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렇게 바라보시기에는 좀 감회가 좀 새로우시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2004년이죠, 그때가. 네. 잠깐 그때는 뭐 기각입니까? 각하입니까? 양관 처음부터 안 되는 거. 예, 각하. 각하. 그거 되려고 우리는 법률 상식이 없지만. 예. 각하는 문전박대 같은 글쎄. 거고요. 네네, 기각은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아니다. 탄핵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어떻게 보면 뭐 탄핵감이 아닌데 그걸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이 쪼개진 뒤에 했었기 때문에 당시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에서 그걸 억지를 부려가지고 탄핵 소추를 했는데 그때 뭐 곧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 곧 끝났죠. 네. 끝났고 다행히도 빨리 끝났고 이번처럼 그렇게 길게 안 끌었던 것 같아요. 뭐 기간은 비슷하죠. 예, 그럼 기간이 3일인 1.5배 정도 더 길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는 5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봄이었죠. 네, 봄. 예. 5월 내가 5월 초에 북평에 가서 회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회담 결과를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탄핵 각하가 돼가지고 복귀를 한 뒤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올 초에 끝나지 않았나. 내가 5월 회담을 끝내고 6일 날인가 돌아와서 6일 날인가 돌아와서 그 보고로 들어갔었으니까 그때는 뭐 각하될 줄 알았었고 이번에는 이거는 아마 탄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촛불 집회의 뭐 힘이라는 뭐 해석도 있지만은 워낙에 그 지은 죄가 그 정말 탄핵만 가지고 안 되는 죄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지금 검찰에서 뭐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도 지켜봐야 되지만 그때는 안 되리라고 생각했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법률가 계시지만 법률가들이 또 뭐 이 해석을 또 이상하게 하면은 6대2로 끝날 수도 있고 5대3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하는 불안감은 있었어요. 21분짜리 뭐 선고라고 합니까? 결정문인가? 그걸 듣는 순간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러나 해서 여러 번. 근데 앞부분에서 뭐 그러나 뭐 이것은 어쩔 수 없고 하는데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게 앞에서 이제 끝났고 뒤에서 아마 탄핵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 뒤에서도 그 뒷부분에서도 그러나가 나왔었어요. 세월호 부분도 있고. 하여튼 조마조마했었는데 마지막에 파면한다. 그래서 참 역시 정의는 살아있구나. 아니 사실 당연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안해했던 거는 보수 정권 9년 동안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목격하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불안함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상식을 관철시키는 것에도 촛불의 힘이 필요했다. 그렇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아니 뭐 변호사 앞에서 이런 얘기만 안 됐지만 저 정치인입니다. 아니, 근데, 변호사 시절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이라는 게 이현령 비현령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령 똑같은 사건을 놓고 원고 쪽의 의뢰를 받으면 원고 이기게 만들어져야 되고 피고 쪽의 의뢰를 받으면 피고 그 이기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법률가들 아니에요, 변호사들. 근데 때로는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반드시 뭐 돈을 물어내야 되든지 형을 사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기에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참 법자를 보면요. 물숫자 앞에 갈 것자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건데 그걸 막으면 옆으로 돌아서 나가거든. 법을 갖다서 적용하기 나름이다 하는 생각을 나는 가끔 해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장관님 그 대학 때 굉장히 중국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해서 제가 좀 유심히 보니까 장관님 출생지가 중국 만주로 되어 계시고. 저 이제 때 북만주죠. 그냥 간도쯤 만주가 또 아니고 저 북만주. 오히려 그 러시아가 가까운 북만주인데 거기서 해방되기 2달 전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해방둥이.
해방동이 나이를 예. 그냥 밝혀버리네. 이재정 의원님이 어머. 연세를 밝혀버렸어. 제가 밝힌 건가요? 장관님께서 미리 아니, 말씀 뭐, 주신 그래서- 거지요. 아, 예. 아니, 내가 해방동이면 어떻습니까? 예. 거기서- 선친의 고향은 전주. 전라북도죠. 네네. 네. 그렇죠. 거기까지 오는데 40일 걸렸대요. 100일 지난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야. 수많은 아기가 그 피난 중에 그러니까 이 귀국 피난이지. 피난 중에 뭐 많은 아기들이 병으로 죽고 그다음에 또 무자비한 비적들. 네. 뭐 전쟁 끝나고 나니까 질서가 그럼요. 뭐 그렇게 죽고 그랬는데 나는 저간 살아서 평양역을 신의주로 해서 평양역에서 한 이틀 기다렸다가 남행 열차를 타고 그때는 개성이 해방 후에는 네. 그 남쪽입니다. 남쪽이었죠. 네. 남쪽. 서울을 거쳐가지고 서울에서 다시 또 전주까지 가는데 고생을 했죠. 하여튼 내가 최연소 아마 북한 지역 종주지 예, 예. 종주는 어린이일 거예요. 야, 100일 되기 전. 100일 지나고 막 지나고. 예, 막 네. 지나고. 지금은 내가 이제 70대 초반이지만은 72년 전에는 나도 어린이 애기였었어요. 아니, 요새 네. 아이들이야 100일 그러면 이제 건강 상태도 좋고 하지만 당시로서는 진짜 100일이 그럼요. 얼마나 소중할까 하는 정도로 축하받을 정도로 사실상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큰 이동이 쉽지 않을 때였는데 정말 온 가족이 고생하셔서. 그러니까 예. 뭐 그 얘기는 너무 길게만 중요한 얘기를 못 하는데 그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제 거기 북만주까지 갔던 뭐 작은 아버지 그다음에 외삼촌 고종 형님 등등 그 일가족이 6명인데 6명이 내려오면서 전부 피난길에 장티푸스로 고생들을 하고 아이고. 그래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조국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병든 몸을 이끌고 왔는데 나는 그 병에 안 걸렸어요. 그럼 가족들은 이제 다 조국으로 돌아오신 거죠? 그 당시에? 그럼요. 네네. 무사히 네. 돌아왔죠.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 이런 역사적 이제 시발점부터 시작해서 사실 통일이라는 네. 이렇게 전생애를 기울여 몸바쳐 오신 글쎄 그 평양역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발전지 그건 모르겠어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 말씀 같고요. 최근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하셨는데 10년의 힘위원회라는 조직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세요. 이름이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우선 첫째 뭐 더불어민주당 그 문재인 캠프라고 하는데 나는 뭐 당원은 아닙니다. 네네. 네. 당원은 아니고 저도 뭐 처음에 다른 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나를 끌고 들어갔죠. 네. 영입 인사. 영입은 아니고 네. 영입이라기보다는 뭐 네. 그건 뭐 문재인 대표가 영입을 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건 네. 아니고 네네.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일본 여행 중이었는데 네. 2월 초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냈던 분들이 한 60명이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를 좀 돕고 싶어서 무슨 뭐 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좀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장문에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제 알만한 사람이에요. 잘 아는 거. 뭐 김대중 정부에서도 일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했던 분인데 네. 그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두 정부에서 일을 해놓으니까 무슨 납세 의무 있는 사람처럼 그냥 예. 오라면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왔어요. 일단 그 긴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만났더니 대표를 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아, 그것까지는 좀 그렇네. 그랬더니, 물론 나이가 이제 한참 많아지니까 내가 가끔 반말을 해요. 그건 좀 그런데. 그랬더니, 아니, 그러지 마시고, 두 정부에서 일했던 상징성 때문에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거절 못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게 2월 14일인가 발족을 네. 했는데, 네. 13일 날은 갑자기 또, 전날인가 연락을 해가지고, 문 대표하고 좀 만나셔야 되겠다고. 그럼 갔지. 갔더니 또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제 쪽을 맡을 사람. 네. 나 혼자서는 경제 모를 네. 거니까. 그 이영탁 씨라고 국민의 정부 때는 거기 경제기관에서 쭉 큰 진짜 경제 관련데 네. 네. 그때는 좀 그렇고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을 했어요. 네네. 경제관료죠. 네네. 뭐 경제 쪽에서는 능력을 인정받는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네. 또 아까 내가 잠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거기는 그 경제 쪽에 재정금융 담당 비서관으로 와 있어서 이 일을 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인연이 오래 그 사람하고 같이 하라고 그래. 그러면 옛날에 청와대 근무도 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경제 쪽에서는
뭐 장악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쪽을 맡아준다면 나는 뭐 편해서 좋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한 60명 시작을 했는데 조금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뭐 대세가 이제 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들어오는 사람이 많네.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도 좀 많은 활약 좀 근데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네. 그 자문단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뭐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 싱크탱크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 여러 문재인 지금 후보죠. 예비 네, 후보니까 후보 주변에 이 크고 작은 캠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네. 그런 데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한번 좀 검증하는 그런 식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데서 그쳐야지 뭐 이렇게 나서 가지고 뭐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은 오히려 네. 이번이 이제 그 조기 대선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인수위 그 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싱크탱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후보님 중에 한 후보님의 캠프의 역할이긴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엮어가는 데 있어서 그간의 경험들을 앞으로도 계속 기둥이 되어서 같이 이끌어 주십사 하고 모신 게 아닌가. 그건 그런 어떤 기대를 점에서는 한번 갖고 계실 처음에 것 그 같아요. 발상을 했던 사람이 상당히 좋은 그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날 10년의 힘위원회,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네. 정부에서 일했던 그 힘을 가지고 그렇죠. 네. 뭔 후보를 도와주자 하는 게 이제 10년의 힘위원회인데, 네. 그날 그 인사말을 하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우리는 도선사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그 후보가 청와대라는 항구에 제대로 입항할 수 있도록 네. 하려면 과거의 경험을 지금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입항할 때까지 여러 가지 그 조심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또 피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조심해야 될 때 또는 뭐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야 될 정책, 일들 이런 네. 것을 갖다서 코치를 해주는 역할. 도선사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네. 남의 나라 배가 이제 영해로 들어오면 네네. 항만에. 백기를 잘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어디 가면 암초가 있고 어디는 네. 해류가 빠르기 때문에 네. 그 배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직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도선사 역할을 하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배가 항구에 도착해서 활착할 때까지는 네. 조금은 우리가 거둬야 될 것이다. 정부에 들어가서 이럴 분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 도선사까지만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 네. 활착하는 데까지는 도와줘야 될 거다. 활착이라는 게 이제 나무를 심어놓고 이 버팀목 같은 네. 것을 해놓는 거 그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대부분 신문들이 도선사는 조선사로 쓰고 활착은 안착으로 만들어 놨던데 네. 제대로 쓴 게 이제 하나 있어요. 네. 오마이뉴스가 도선사하고 활착이라는 표현을 썼더구만. 가장 좋은 하여튼 매체. 거기까지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나는. 더구나 나는 아까도 소개할 때 그랬지만 2번씩이나 장관을 했다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돼요. 네. 또 하려고 그러냐 하는 식의 이미지를, 그게 인상이 자꾸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나는 좀 부담스러워요. 난 진짜 내가 또 하려고 하면 그건 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관님의 그 성품을 다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 안 받으세요. 네. 아, 그래요? 네. 이걸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네. 때고 지혜가 필요한 때라서 오늘 네. 이 방송에서도 모시고 네. 해안을 얻고자. 하여튼 오늘 서당회 기대되고요. 예. 오늘 서당회 12번째 방송 1부는 두 분과 함께 위기에 놓여 있는 외교안보 통일 분야의 상황과 해법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선거인단 2차 모집을 안내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은 자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1811-1000번 혹은 1811-1004번 콜센터 접수 및 민주2017.kr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2차에 신청하실 분은 ARS 투표만 가능하므로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유한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2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영구적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민주정부의 대북 정책을 상징하는 햇볕 정책. 햇볕 정책에 대해서 좀 우리 장관님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도 제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쭉 노무현 정부 때까지 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내가 밖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그걸 관찰했지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전에 통일정책,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대북 압박입니다. 물론 이제 노태우 정부가 조금 특이해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을 가지고 경계의식, 적대의식과 네. 경계의식을 가지고 적대의식과 경계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을 관리하려고 그랬던 거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를 써서 안 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컨테인먼트 폴리시예요. 봉쇄 정책. 네. 북한과는 회담을 하더라도 접점을 만들어서 관계를 좋게 풀어나간다기보다는 무슨 흉계를 가지고 있나 하는 정도를 알아내는 네. 그런 차원에서만 회담을 했다고 네. 나는 봐요. 네. 현장에서 그때 이제 체험했던 거니까. 노태우 정부는 이제 조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많이 바뀐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80년대 말 그때는 사회주의권이 막 무너지고 네. 그럴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소련도 변화하고 중국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변화했고 그 변화하고 있는 소련, 중국과도 수교를 해가면서 우리 시장을 넓히자. 네. 우리가 이제 경제력이 커졌고 수출 대국이 됐기 때문에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중국, 소련과 일단 수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수교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북한과의 관계도 네. 컨테인먼트로 가서는 안 되겠다. 네. 인게이지먼트로 가야 된다. 네. 말하자면 개입, 네. 관여. 네. 꼭 인게이지먼트라는 건 무조건 그게 북한을 막 끌어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울 거 있으면 돕고 그다음에 또 경계할 거 있으면 경계하고 네. 네. 그러면서도 하여튼 계속 조심하면서 같이 가는 그 네. 인게이지먼트인데 인게이지먼트가 다른 건 또 약혼이죠. 예. 인게이지먼트 링이라고 그러지 약혼 바지를. 네. 이제 그건 약혼은 아니고 소위 외교 정책에서 인게이지먼트는 단절 압박과는 이제 반대 개념으로 네.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관리한다는 그런 뜻인데 네. 그 이제 노태우 정부가 그런 인게이지먼트 네. 폴리시의 성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 정책이 다시 컨테인먼트로 갔어요. 네. 내가 비서관을 했지만은 그분이 북한 붕괴를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 것이 없더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 71년 대선 때 그때가 이제 7대 대통령 선거인데 그때 이미 7대 대선 때 소위 햇볕 정책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설을 했었어요. 네. 71년. 71년 4월 18일 날 장춘단에서 연설은 내가 직접 가서 들었습니다. 날짜도 기억하시네요. 네. 정확히. 너무 아주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네. 국제 정세 흐름으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남북 간의 적대 관계만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네. 네. 어떤 점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 네. 네. 미소도 좀 이렇게 저희들끼리도 만나고 미중 간에도 화해하려고 그러는데 남북 간에도 이 틈을 타서 스포츠 교류도 하고 기자 교류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빨갱이 딱지가 붙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북한하고 요즘하고 똑같은 거야. 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재인 후보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뭐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미국과 협의를 해가면서 와싱턴보다 뭐 평양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 북한이 먼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많은 전제 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목적은 분명히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맞습니다. 네. 다 거두절미하고 뭐 부탁되고 북한부터 간다고 그런다. 네. 그러니 그의 안보관이 불안하다 그러는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겠다는 사람 보고 안보관이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은 난 좀 사고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여튼 71년에도 그렇게 빨갱이 딱지가 붙었는데 나는
아,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7년 만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참 고생했죠. 네. 그분 대통령 사수했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국회의원도 사수하셨더만. 근데 딱 들어서 햇볕 정책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나 그 햇볕 정책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 그 북한 봉쇄 정책, 적대 정책 시절에 통일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겪어보니까 점점 이게 결국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멀리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그들이 필요한 그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뭐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을 띠지만 실질은 경제적 지원입니다. 네. 뭐 쌀과 비료를 주지 않았어요. 네, 네. 그 쌀과 비료를 지원하는 동안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우리들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못하더라 이거야. 네, 네. 햇볕 정책은 뭐 무조건 퍼주기라고 그러는데 퍼주기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가는 것만 생각하지 돌아오는 건 안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야. 간 것만 보지 오는 건 보지 않는데. 네. 대북 지원하는 동안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남 위협이라든가 도발 같은 것을 현저하게 줄였어요. 네. 나중에 딱 한 번 있었죠. 이 99년 6월 15일 날 그 서해 1차 교전하고 네, 네. 예, 2002년 6월 29일 날 2차 연평 해제라는 게 네, 있었는데 있었죠. 그건 네. 특수한 경우고 네. 전반적으로 북한이 쌀과 비료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동안에 군사적인 위협이라든지 긴장감이나. 그다음에 쓸데없는 그 막말 쏟아내기, 네. 말폭탄 네. 이건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햇볕 정책을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인게이지먼트 폴리시. 그 학술적으로 그 성격 규정하면 그게 햇볕 정책은 별명이고 네. 남북 화해협력 정책입니다. 정식 명칭은 화해협력 정책. 또는 이제 더 학술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게이지먼트 폴리시가 드리는 경비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쌀 주고 비료 주는 그 경비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의 군사비를 절감하는. 예. 군사비뿐만 아니라 네, 더 많은. 그렇지. 네네. 그다음에 외교에 있어서 쓸데없는 낭비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동시 수교국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프리카 같은 데다 쓸데없이 유엔에서 우리 편 들어라. 네. 유엔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때도 네. 한반도 문제가 나왔을 때 북한 편 또는 공산 측한 지지하지 말고 우리 측 지지한 미국이 제안한 그 이 안에 찬성해라 하는 거 거기에서 참 낭비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네네. 굉장히 인상적인 게 사실 햇볕 정책 하면 지금 진영 논리처럼 돼서 보수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보수 정부에서도 꾸준히 통일 분야에서 일해오셨던 장관님께서 이 정책을 받아들이고 설득 당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납득이 가서 햇볕 정책을 이끌어 왔다라는 그 경과 과정이 네. 굉장히 좀 저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분쟁하던 상황에 대한 이런 기억만 일도 많기 있었어요. 때문에요. 그게 정동영 장관 시절인데 네. 그게 내 구임 아닙니까? 네. 내가 2004년 6월 30일 날 나왔고 이제 2004년 7월 1일부터 정동영 의원이 당시에 네. 내가 후임 장관이 돼가지고 전임 장관들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었어요. 네. 식사하면서 자문을 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한완상 전 부총리도 그 멤버 중에 하나 있었어요. 네.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초대 통일부 장관 네. 했었죠. 근데 그분이 참 했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에요. 한완상 그 전 부총리는 햇볕 정책은 자기 작품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다닙니다. 내가 전 처음 들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럴 만한 또 몇 가지 또 그분이 되는 근거가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에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는 대목이 있어요. 네. 그 양반 작품이에요. 아. 잘해주려고 하는데 북한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네, 탈퇴하는 바람에 네. 완전히 판이 깨져버렸는데 그 햇볕 정책의 정신입니다. 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아마 그것도 그분은 사실 그 전에 김영삼 정부에 들어가기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오히려 가까웠던 분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영향을 받았으라고 난 네. 봐요. 분명히 그렇겠죠. 근데 네. 당신은 원래 보수하냐? 그렇죠. 근데 내가 햇볕 정책을
지지하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네, 네. 자기 진보 인사니까. 네, 네, 네. 당신은 보수로 찍혀있는 보수라고 분류되는 사람이 햇볕 정책을 찬양하고 지지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그 일리 있다라고 한 걸 내가 여러 군데서 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몸이 피곤해도 전국적으로 좀 돌면서 좀 연설 좀 하고 댕겨라 하더라고요. 그래, 글쎄 뭐 오라는 데 있으면 가죠. 네. 오라는 데 있으면 가죠 했는데 난데없이 그냥 소위 정치적 이유로 김대중 대통령한테 뽑혀서 뭐 차관장관을 임명받은 사람이 햇볕 정책을 지지하고 다니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나 그 전에 소위 대북 봉쇄 정책, 압박 정책을 겪어봤던 사람이 네. 대북 남북 화해 협력 정책 또는 다른 말로는 햇볕 정책 또는 인게이지먼트 팔리시가 이게 그거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가성비, 요즘 가성비라고 그래요. 가격 대비 성능. 네, 네. 가성비가 큰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한상정 전 부총리의 그 판단이 난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설득력이 있죠. 네. 근데 아까 그 장관님 김대중 대통령이 71년도부터 이제 햇볕 정책에 그렇죠.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1년도만 해도 그때 이제 남한과 북한의 경제 규모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뭐 72년도에 오히려 남한 경제가 북한을 초월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 이런 걸 가정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되셨어요. 또 남북한의 경제 규모가 비슷했다. 그랬을 경우에 통일 대한민국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나요? 통일까지는 어렵지만, 네네. 통일까지는 어렵지만은 그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그 현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은 네. 사실은 독일에서 네. 서독 정부가 69년부터 동방 정책을 써가지고 동독을 돕는 정책입니다. 네. 그다음에 동서독 교류하는 정책이고. 네. 서독 정부가 추진한 동방정책이라는 그들의 대동정책이지 우리는 대북정책이지만 대동정책이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동서독 간의 여러 가지 그 평화적인 그 상황을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었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미소가 대땅도로 가고 또 미중 간에 72년 2월 달에는 닉슨이 중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미리 그 물밑으로 전부 다 작업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키신저가 뭐 저쪽 캄보디아 뭐 보마 쪽으로 해서 밀행을 하고 해가지고 미중 접촉을 일궈냈는데 정상회담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 DJ는 감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국제정세 자체가 소위 화해 협력 모드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냉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념 대결이 심각했던 그런 미소 또는 미중 간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에 7대 대통령으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그 흐름을 탔더라면은 한때 그 남북 관계가 긴장 완화 쪽으로 상당히 많은 걸음을 걸었을 거고 물론 통일은 그렇게 쉽게 안 됐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70년도만 해도 이게 인터넷도 없지, 뭐 사실 우리나라 군사 독재에서 언론 자유도 없을 텐데 국제적인 감각이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얘기해서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힐 거라는 걸 모르셨지도 않을 텐데 일단 그 연기. 뭐 역사는 가정할 수 없겠지만 워낙 엄혹한 시대에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를 보고 있느라면은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상상이 정말 현실화됐더라면 어땠을까 싶네요. 재미있는 것은 72년 4월 달에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 선거는 그때 뭐 관권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간신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렇죠. 뭐 그대로 놔뒀으면 아마 선거 그렇게 결론이 안 났을 거예요. 어쨌든 그때 빨갱이 딱지를 붙여놓고 그해 대통령이 된 후에 그해 8월 12일 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시회담을 박정희 정부가 북쪽에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시회담이 71년 8월 달에 이제 예비 접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72년에는 유명한 7.4 남북 공동성명도 나오고 조절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절위원회라는 것이 요즘 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국가연합을 위한 협의기구예요. 네. 그러니까 남북연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든 것은 괜찮고 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연합을 얘기하면 그것은 위험하고 이렇게 뭐좀 그러니까 북한의 생각에 좀 동조하는 이상해. 거고. 예.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든 것은 학문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컨페더레이션을 위한 일종의 컨페더레이션 그 연합하니까 국가연합 네. 그걸 위한 두 국가 간의 협의체가 협의체죠. 남북조절위원회인데 네. 네. 그거는 잘했다고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2000년에 정상회담 해가지고 남쪽의 남북연합과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하는 그 대목에서 남북연합은 연방제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공산화 통일에 동조한 거다 하는 식으로 말을 갖다 붙이더라고. 네. 공산화 통일에 동조하기로 했다면 72년 7월 4일 날 한 겁니다. 네. 예. 그건 그래서 난 그때 참 이게 동서독 간의 움직임을 어디서 그렇게 알았을까?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저도 뭐 국제적인 감각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독학으로 영어를 하고 외국어를 하셔가지고 전 대단한 독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아마도 시사 잡지 같은 거, 네. 뭐 타임이나 뉴스위크나 즐겨보셨죠? 독일의 그 슈피겔이라는 게 네, 있었습니다. 네, 네. 이런 잡지도 국내에서는 난 전혀 그쪽 움직임이 보도가 안 됐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거예요. 그 YS 정권 때도 이제 YS 정권 말기에 김일성 그 뭐 정상회담이 추진되다가 김일성이가 사망한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떤 배경으로 갑자기 봉쇄 정책을 하다가 김일성과 그 정상회담을 추진했었죠? 그때가 내가 그때 비서관 할 때입니다. 네네. 비서관 할 때고 그때는 나중에 2000년 정상회담 할 때는 굉장히 판을 크게 벌려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그냥 외사 보안이기 때문에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면은 인사 관련 뉴스도 한 줄이라도 나면은 그건 취소해요. 그 정도. 그런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극소수의 인원만 이 준비를 하라 해가지고 청와대 이제 통일비서관이고 그 밑에 행정관 한 3명 데리고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죽을 뻔했지. 그러나 김일성이 그때 7월 8일 날 새벽에 죽지를 않고 이 7월 25일 날 회담이 열렸더라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네. 6.15 공동선언하고 똑같은 합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응? 또 YS가 이 승부사기 때문에 저 정상회담에서 뭔가의 성과를 얻어냈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거리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다 얘기 듣고 나신 뒤에 북한 경제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 네.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 군사적인 긴장 완화하는데 협조하라. 그런 식의 원칙적인 합의만 하시고 장관급 회담만 열어주시면 우리가 다 실무적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해가 빨라요. 길게 얘기하면 오히려 안 돼. 그래. 돈 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평화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수예요. 네. 고수는 상대방이 돈 때문에 군사적인 위협이라든가 무력적인 도발을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피스메이킹을 통한 피스키핑. 이게 고단수 평화지. 근데 보통은 피스키핑을만 거기서 그치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하여튼 71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94년에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북한이 93년에 이제 핵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압박을 하니까 NPT 탈퇴를 선언해 버렸거든. 네. 북한은 압박하면은 더 큰 사고를 쳐요. 네. 지금 핵실험도 5차까지 했지만은 저렇게 압박을 하지 않고 살살 달래고 회담을 했으면 5차까지 안 갑니다. 네. 미사일도 저렇게 거리가 늘어나지 않아요. 네. 문고로 잠그고 손 들고 나올 때까지 무릎 꿇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무릎 꿇으면 문 열어주면 하는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틈새 시간에 북한이 저렇게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켰는데 그때 이제 93년에 그 NPT 탈퇴를 한 뒤에 미국이 바로 협상을 시작했어요. 미국이. 네. 김영삼 대통령 그거 말렸어요. 네. 북한은 거칠게 다뤄야지 되는데 왜
달래느냐. 미국이 그걸 무시하고 이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입장에서 회담을 계속했어요. 네. 회담을 하다가 미국이 좀 지쳤습니다. 네. 북한이 협상에서 반대급부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미국은 내놓을 것이 많고 네. 부자니까. 네. 계속 벼랑 끝 전술 쓰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지쳐가지고 이거 회담은 안 되겠구만 해서 네. 차라리 영변의 핵기지를 때려버리자. 네. 요즘 말로는 선제 타격입니다. 네. 거기에다 오면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했어요. 뭐 가령 주한미국 대사 가족들이 동경으로 피신하는 그런 막 사진에 나오고 이러니까 놀랬어. 이제 북측이요. 실제로 하는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미북 간에 아주 이 선제 타격 얘기가 나오고 뭐 북한이 할 테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막 그냥 거칠게 저항을 했지. 이때 DJ가 미국의 네. DJ가 DJ가요. 네. DJ가 김대중 그 당시에 아태평화제나 아마 총재일 겁니다. 네. 그분이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 기자들 NP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94년 5월 25일로 내가 기억을 해요. 네. 이럴 때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나서달라. 네. 그래서 현 정부의 클린턴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유력 정치인이 평양으로는 가달라.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가지고 뭔가 이게 이 탈출구를 좀 말하자면 이런 선제 타격으로 가면 반드시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데 네. 이걸 좀 막는 어떤 그 탈출구를 좀 열어달라 하는 그런 식의 요청을 하고 지명까지 했어요. 내 생각에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좋을 것 같다. 취재를 갔어요. 그렇죠. 6월 15일 날 들어갔을 겁니다. 네.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회담을 하는데 대동강에서 요트까지 띄워놓고 회담을 하는데 김일성이 그 자리에서 절묘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보도에 의하면 YS가 미국을 설득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그때 이제 대통령이 아니셨던 DJ 선생님이. 그렇죠. 대단한 정치력이네, 진짜. 글쎄, 그러니까 그때. 보도는 YS가 미국을 설득했다고 나와요. 그때 나 얼마나 DJ가 5월 25일 날 그 연설하는데 화냈는데.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말이야. 북한은 저건 거칠게 다뤄야 되는데 왜 카터를 가라고 그러냐. 그 다음에 카터가 가니까 이거 DJ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근데 합의하고 나니까 또 화내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거 받아라 하는 식으로 권고를 했는지 그분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생생하게 성대모사까지 해주시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예전에 YS 기자할 때 YS한테 인터뷰를 갔는데 YS가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야, 니 DJ 믿지 말래. DJ 완전 거짓말이래. 완전 DJ 선생님인데도 엄청난 부실을 갖고 있더라고. 나는 그 안에 있었던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막 폭격 올라올 때 이제 DJ는 그 얘기 해놓고 폭격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민심이 좀 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 이제 외무부 장관을 급파를 했지. 한성주 외무부 장관을 급파를 했어요. 외무부 장관을 급파를 했지만 미국은 사실은 한성주 장관을 보내가지고 폭격하지 말아달라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소위 득실을 따져보니까 이게 했다가 판이 커지고 6.25 때보다 훨씬 많은 사상자가 나올 거고 그때 주한미군에서 계산한 결과 내부적으로 계산한 것이 나중에 알려졌는데 3일 만에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전비는 1,000억이 들 거고 사상자는 6.25 때보다 훨씬 많은 수백만이 죽게 돼 있고 복구하는데 30년 걸리고 이거 3천억 달러 이상의 돈이 드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소위 그야말로 가성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런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느냐 말이야, 작전을. 이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은 꺼내놨는데 자진해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때 절묘하게 카터가 방북을 해서 미국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통한 전환점 마련 이런 식으로 해서 퇴로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겁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 정말 굉장히 상황이 급박했죠. 근데 그 당시 우리 매체에서 그 정도의 긴장감을 안 줬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언론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그런 위험징후에 대한 두려움에 네. 대한 여론들은 있긴 했죠. 네. 예, 물밑으로. 근데 나중에 네. 지난 뒤에 이제 네. 지난 뒤에 그때는 그분이 뭐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나중에 그때 94년 6월 달에 진짜 큰일 날 예. 뻔했었는데 김일성이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바람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제 하니까 내가 전화해서 못하게 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야. 그때 이제 미국이 이렇게 막 선제 공격하니까 이제 김일성 입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갑자기 돌연사하신 거 아니야? 아유, 어이, 저희 네. 당초 장관님 오실 때는 네네. 햇볕 정책 얘기만 들을 줄 알았는데 네. 역대 이제는 말할 수 정권의 있다. 모든 정책에 대해서 그 추이를 다 말씀 주셨고 생생하게 네. 또 저희가 2000년 회담에 대해서 여쭈려고 했는데 네. 그 이전의 남북관계 그 고비고비에 대한 얘기를 생생하게 다 해주고 네. 계세요. 그러니까 예. 이 94년에 정상회담을 해서 7월 27일 날 회담이 끝나게 됐었는데 그러면 이제 7.27 선언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6.15 선언을 하고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를 주고 71년 아까 얘기 잠깐 했는데 네.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네. 71년에 남북 간의 GDP 총액 규모가 퍼캐피타. 네. 70 몇 년도요? 71년에. 네네, 71년. 퍼캐피타가 같아집니다. 네. 60년에 4.19 혁명 나던 해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였어요. 네. 북한이 148달러고. 우리보다 경제. 네. 필리핀이 170, 네. 태국이 220달러. 네. 이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요즘 그러는데 그때 그거 진짜 그때 북한보다 훨씬 북한이 148불이고 1인당 소득이 여기가 87불이면 그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보다 1.78배 이상 잘 탔답니다. 그때는 연방제가 위험했어요. 네. 경제적 우위에 있을 때 북한이 처음으로 연방제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나중에 우리가 경제적 우위가 훨씬 되니까 연방제 얘기는 안 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니 이렇게 도망을 갔지. 근데 그 71년이 되면은 통일에서 나중에 이제 전부 다 연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네. 71년 되면 1인당 소득이 남북이 같아지는 해예요. 네. 그다음에 76년이 되면서 1인당 소득이 그 60년대 그 비율로 역전이 돼요. 네. 우리가 북한보다 한 1.78배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80년대 고속 성장을 하잖아요. 네. 북한 경제는 80년대 제로입니다. 90년대는 마이너스고 네. 마이너스 성장이고. 그러니까 그 71년에 만약 적시와 회담을 계기로 교류 협력이 활성화됐더라면 그리고 또 조절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남북 대화의 목적이 우리 쪽에서도 북한 감시용이었지 뭐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네. 만약 DJ가 당선이 됐더라면은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갔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70년대 우리는 미중 관계처럼 관계가 좋아졌을 거예요. 네. 미중이 그때 네, 정상회담 온 뒤에 7년 후에 수교 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참 안 될라니까 그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고 94년에 정상회담 준비를 하면서 여기서 지금 정상회담만 성사되면은 우리는 이제 민족사가 새로 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김일성이 운 나쁘게 그냥 사망해버리면서 네. 민족사가 민족사가 새로 열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그로부터 6년 후에 그 기회가 왔지. 네. 네. 그러나 참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운이 좋은 분이에요. 네. 장관님, 제가 좀 한미 관계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2000년 정상회담 할 때가 이제 클린턴 정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시 정부. 클린턴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되고 이제 남북 화해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 이제 또 미국이 정권 교체돼서 부시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2001년. 네네. 2001년. 2001년이죠. 네. 어떻습니까? 그 클린턴 정부 때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 1년 후에 이제 부시 정권으로 교체됐는데 그 미국의 이제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에 따라서 우리의 남북 관계 또 한국, 미국, 북한 관계가 좀 큰 변화가 있나요? 있죠. 네. 그러니까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우리 남한 정부의 그 이념적 성향이 대북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긴 설명할 필요가 없고. 네. 근데 미국의 그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남쪽에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그 미스매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미스매칭이 많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제 클린턴하고 같이 출발했는데 네. 클린턴은 그 민주당이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외교 정책이 기본이 인게이지먼트인데 네. 김영삼 대통령은 대북 압박론자거든. 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못했지만 김대중 정부로 넘어오면서 그때 잠시 미스매칭이 아니고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코드가 맞았어요. 맞아. 그러다가 부시로 들어오니까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네. 근데 그 견제를 뚫고 나가더라고요, DJ가. 그러니까 이건 참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외교부 장관 시켜가지고 국무장관하고 100번 회담해봐야 그 장벽은 돌파 안 돼요. 정상끼리 정상회담에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돼요. 참 김대중 대통령 대단했던 것 같아요. 미국과도 그때 관계가 좋았지만 또 중국과도 관계를 잘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제 장관님 좀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외교 관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변 4대 강국의 거의 3연 초과가 돼 있잖아요. 지금 또 미국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뭐 선제 타격 얘기 나오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뭐 앞으로 좀 시간이 된다면 사드 얘기도 좀 해드리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이 위기 국면 긴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서 1시간짜리 부르냐면 네. 아니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예. 사실 지금 역사적인 여러 경험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반복되는 굴곡 가운데서 오늘날 상황하고 비슷했던 경험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예, 해법의 그 주요 포인트를 우리 위정자, 권력자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예,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미 했는데. 요즘 뭐 그 싱크탱크에서도 많이 그 과거에 일했던 사람들이 있고, 예. 10년의 힘위원회에서도 뭐 그런 쪽으로 지금 되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한계가 있지만, 어쨌건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말년에 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사면 초과로 돼버렸어요, 외교가. 중국하고는 왼수됐고, 일본하고도 좀 불편해졌고, 미국하고는 사이가 좋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반사 불이익이 얼마나 큽니까? 네. 이거를 지금 박근혜 정부 말년에 대통령도 없는 그런 판에 대행 체제에서 뭐 바꿀 수는 없고 네. 빨리 지금 대선이 끝나죠. 새 정부 들어서서 말하자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그랬나? 새 정책은 새 대통령이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행히 10년의 힘이라고는 이름이 붙었지만은 네. 10년 동안 해왔던 대북 정책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트럼프 이제 신정부에서 좀 선제 타격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못해요. 네. 그건 못해요. 근데 지금 미국의 의지는 좀 있는데, 뭐 예전같이 우리 DJ 선생님 같으신 어떤 좀 중간에서 조종자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가 파면돼서 또 황교안 총리가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미국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이 다녀오셔야 되나요? 아니. 네. 이제 DJ 선생님과 장관님이 한번 갔다 오시죠. 선제 타격은 네.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네네. 작년 11월 15일 날 네. 94년에 북한의 선제 타격 계획이 나왔을 때 국방장관 했던 윌리엄 페리 박사가 네. 왔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영어 회고록에 한국어판 출판 기념을 하러 와가지고 연세대학에서 연설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94년에 북한 선제 타격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때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그만뒀고 그만두는 계기는 이제 뭐 자기는 얘기 안 했어요. 김일성이가 구멍을 뚫었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지. 근데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 11월 15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11월 8일인가 9일인가 선거해가지고 당선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그 트럼프의 그 돌격대적인 스타일을 예상하고 뭐 선제 타격론이 자꾸 나오는데 그건 실현 불가능하다. 94년에는 핵무기가 없을 때다. 예. 그야말로 영변의 원자로 핵 물질을 생산하는 원자로 하나 정도 있는데 그것을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확전이 되는 경우에 피해가 엄청나서 못했는데 지금 어찌됐건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북한이 핵폭탄을 지금 10개 내지 20개 가지고 있다고 미국이 얘기를 해놓고, 네. 그 폭탄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에 지하에 숨겨져 있는 줄 알고 그걸 찾아서
선제 타격을 한다는 얘기냐. 말이 안 된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했을 경우에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북한이 최전방에 배치해놓은 장사정포, 방사포 쏘아대가지고 그야말로 남쪽이 불바다가 되는 거 그거는 떠나서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다 이거야. 네. 핵무기가 10개, 20개 있다고 해놓고 그게 어디에 있는데 그렇죠. 어디 있는 줄 알고 때린다는 얘기냐. 네. 무턱대고 무슨 뭐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폭격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선제 타격이라는 게 정확하게 프리엠티브 서지컬 스트라이크거든.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환부를 탁 네. 찍어가지고 때리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야기는 이제 핵시설보다는 거기 지도층과 김정은을 뭐 암살 내지 뭐 제거하겠다는 뭐 그런 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거는 네. 이라크 사례를 가지고 이라크 성공 사례를 가지고 그런 말인데 핵무기 있다고 그 핑계대고 들어가 가지고 후세인을 겨우 화학무기 있다고 그랬죠. 네, 화학무기. 네네. 그 찾아내도 못했고 네. 숨었죠. 네. 근데 지금 이라크는 지정학적으로 조금 그 외로운 나라입니다. 네. 북한은 중국이라는 배후 국가가 있기 때문에 네. 북한 지역 그 선제 타격하겠다가는 중국이 바로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6.25 때, 아, 그럼요. 그 6.25 때 그 V8 수복으로 미군하고 한국군이 압록강 도망가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게 그냥 도망가는 인민군들을 추격한답시고 강 건너 중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해 10월 25일 날 강 건너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50년 9.28 수복에서 1개월 미만에 중공군이 참전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50년에도 그랬는데 지금 이제 중국은 군사 강국이 됐어요. 네. 응? 네. 만주 쪽에 여러 가지 그 군사 장비도 많은데 네. 그거 북한 서지컬 스트라이크 한다고 해서 선제 타격 한다고 하면서 실수인 것처럼 하고 중국 안 때린다는 보장이 있어요? 네. 응? 그렇죠. 더구나 지금 미중 관계가 이렇게 복잡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이라는 배후 국가 때문에도 그 중국은 북한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네. 북한을 미국이 선제 타격하는 그 와중에 자기네들이 입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개입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선제 타격은 국제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아까 물리적으로 네. 어디인 줄 알고 때려요. 그게 지극히 상식적이긴 한데 이렇게 무게감 있게 계속 전파되고 우려가 확산되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하하, 선제 타격을 통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정말 예. 이거는 정말 너무나 위험한 발상인데 지금 중국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사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합시다. 저희가 담담히 말씀하시는데 네. 올 것이 왔다 이런 네. 표정이십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고성능 레이더로 이제 우리 남한을 다 본다 그러고 저희도 사실 스파이더 레이더랑 이제 그린파인이라는 레이더가 뭐 그 관측 거리가 한 1000km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우리도 중국을 관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레이더를 갖고는 뭐 양국 간에 한 번도 충돌이나 뭐 갈등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엑스밴더 레이더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렇게 민감하게 나온 이유가 우선 뭘까요? 여기 사드 얘기할 때 네. 우리 쪽에서 이제 북한 때문에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사드는 이 미사일 요격 발사대가 이제 사드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무기로서의 성능도 입증이 아직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개발 단계에 네. 있고. 근데 뒤에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입니다. 네. 엑스밴드 레이더가 탐지거리가 2,000km예요. 네. 2,000km인데 2,000km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가 지금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현상은 사드를 배치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엑스밴드 레이더 때문에 사실 반발하는 거예요, 중국은. 네네. 사드 그 자체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별로 겁날 거 없어요. 맞습니다. 네. 자기를 쏘는 거 아니니까. 네. 북한에서 날아오면 그걸 고공에서 맞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 배치를 한다는데 북한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네. 북한 핑계를 대는데도 북한은 가만히 있다고. 네. 네. 반면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가만 안 있겠다고. 러시아도 지금 가만 안 있겠다는 네. 거거든. 중국은 아주 이미 지금 반발을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니까 그 엑스밴드 레이더의 그 탐지거리가 2,000km라는 것 때문에 중국의 웬만한 데가 다 들어갑니다. 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가 직선거리 2,000km예요. 네. 서울에서 낮은 선목이 480km야. 신의주까지가 400km고 성주가 서울에서 190km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와서 약간
성주에서 신의주가 600km가 안 돼요. 네. 직선거리로 가면 서울에서 서울같이 가면 480, 190, 670이면 바로 그냥 동해상으로 이렇게 거리를 재면은 600km가 안 되는데 600km짜리를 놓겠다고 그러지만 낮은 선봉을 감시하는 600km짜리 그거면은 지금 백두산 뒤에 있는 중국의 미사일 요격 부대 그게 바로 탐지 거리에 들어가 버립니다. 네네. 600km도 그러니까 중국은 싫은 거야. 네. 그래서 중국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뭐 그린판이나 스파이더 레이더도 사실 관측이 되거든요, 중국. 근데 우리가 관측할 때는 중국에서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엑스밴더 레이더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군이 통제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미군이 그걸 이제 통제하고 운영하니까 이제 미군이 개입하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 거야, 미국 거. 그러니까요. 네. 네. 내가 어느 인터뷰에서 어저께 정세 토크에 그 얘기했나? 지금 중국한테는 그 사드 무기 체계가 인중의 비수다 이거예요. 네. 응? 인중의 비수인데 그 비수를 잡은 비수를 잡은 손은 한국이에요. 네. 근데 이 한국 사람의 팔목을 잡고 있는 건 미국이란 말이야. 네. 네.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못해. 미국이 밀으면 찔리는 거고, 네. 잡아당기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중국이 저러는 겁니다. 미국이. 그런데 이제 뭐 러시아. 그러니까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1000km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운영을 했지만은 한국은 적어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국한테 그런 짓을 못할 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소화하고 마는 건데 이건 바로 엑스밴드 레이더는 바로 미국으로 입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 미군 말하자면 사령부에서 다 관리하고 네. 워싱턴까지 다 그 보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작전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를 하고 뭐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저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드 문제가 중국은 이제 MD 체계로 보는 거고요. 러시아도 MD로 보는 거고. 그럼 일본도 MD를 보고 있고 얼마 전에 또 트럼프도 MD를 시사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또 MD가 아니라고 그래요, 계속. 글쎄. 우리만 MD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MD면 MD라고 왜 말 못하는 사정은 또 어떤 이유가 있나요? MD라고 하면은 북한 핑계를 못 대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제 북한을 겨냥한 거라고 우리는 계속. 글쎄, 그러니까 네. 소위 지금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면서 그 정당성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없다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MD는 사실은 지금 미국의 미사일 방위에 편입이 되는 네. 미국의 소위 동아시아 그 중국 압박 전략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네. 뭐 북한만을 우리는 핑계를 대다가 네. 사실 이게 MD로 갈 수 있거든 하면은 그럼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자가당착이 되니까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지. 저가 내일 대정부 질문 있잖아요. 예, 네? 예. 저가 내일 이제 국회에서 사드 문제로 예. 대정부 질문이 있거든요. 현안 질의를 네, 그거를 하시거든요. 꼭 한번 좀 우리 국방부 장관한테 좀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글쎄, 주변 국가들 다 아니. MD를 했는데 우리만 아니에요. 답은 뻔해요. 네, 네. 네. 그 사람도 자기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까지 약간 뭐 모르는 척하고 그거는 우리는 MD 체계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런 모든 문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네. 그거는 라고 시사했어요. MD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재주로? 아니 그리고 우리 국방부도 얼마 전에 그럼 그래요. 뭐 네. 이건 약간 농담 섞인 얘기지만 네. 그럼 한명구 장관 보고 네. 트럼프한테 가서 이게 아니라는 그 확약서를 받아오라고. 아니 그리고 우리 정부가 국방부 얼마 전에요. 또 한미 미사일 사령부를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한미 미사일 사령부. 네. 그게 결국 MD 체제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실 일본을 또 추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한미일 미사일. 그건 이미 한미일 작년 연말이 한미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네, 이거 작년이었죠. 작년이죠. 한일 군사. 그게 이제 그 일환인 거죠. 그게 일환이죠. 네, 일환이었죠. 네. 근데 우리 정서상 일본이 또 거의 개입되면 우리 네.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그건 발표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뭘 몰라서 곤란한 질문을. 뭘 모른다면서 질문할 때 그게 아주 그 답변을. 너무나 잘 알면서 꼭 아니 그렇게 진짜 얘기해요. 뭘 몰라서 질문을 하는데 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3월 6일 날 사드가 전개되고 하는 것들은 대행 체제에서 지금
진척이 되고 있잖아요. 조만간 지금 열흘 남짓 지났는데 레이더가 반입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오늘 도착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엑스페셜 레이더. 네.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선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당선인이 누구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이미 모든 것이 전개된 상황들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누구도 지금 손대지 못하고 있는 해답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못받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알받기고 대못받기지만 이번에 미국도 트럼프도 한미 FTA가 이미 국제적인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재논의하자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글쎄.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왜 거기에 노를 못하냐는 거예요. 이거 국제적인 조약이에요. 글쎄. 근데 결국 사드 문제도 우리가 심각한 한반도의 긴장 내지 우리 국익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당연히 이거는 또 국제적인 조약도 아니거든요. 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미 FTA는 진짜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급에서 해가지고 비준까지 한 그럼요. 조약입니다. 네. 조약인데 그것도 지금 재협상 할 수 있는데 네. 하물며 네. 지금 사드 배치는 한미 소파에 근거해서 실무적인 그 협의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이건 국회 갈 필요 없다고 이제 둘러댔단 말이야. 네. 아니 FTA도 지금 그 재협상을 하자는 마당에 그보다 훨씬 그 장관급이라면 이게 그동안에 그 우리 국방부의 설명을 하면은 뭐 과장급 선에서 국장급 이하의 선에서 뭐 협의는 실무적인 문제인데 왜 자꾸 국회로 가자고 그러냐는 식으로 이제 그 거부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진짜 뒤집어도 100번을 더 뒤집고 남지. 아무래도 문건 하나가 없어요, 국방부에. 그 한미 협약에 국방부 대한. 장관도 거의 허수아비처럼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이 상황에서. 네. 그리고 제가 장관님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게 주로 이제 뭐 핵 문제잖아요. 그 사드는 핵 문제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장관이 이제 또 방한을 하고 또 중국도 외교부가 하고 또 북한도 외무성이 하는데 왜 우리는 국방부가 그걸 주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냐하면 국방부는 이제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데고 우리 외교부는 평화를 준비하는 우리 정부 기구인데 맞습니다. 이 문제를 국방부가 주도하니까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갖고 주변 국가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도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찾는 것 같아요. 글쎄 그건 뭐 박근혜 정부에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특이한 현상이죠. 현상인데 원래 안보라는 것은 안보는 국방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네. 국방은 안보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개는 동물이다. 그러나 동물은 개가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방은 안보고 안보는 국방이다 하는 그게 안보와 국방이 동의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사드 이후에는 사드는 국방이고 사드는 안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논리 비약이 심한 3단 논법으로 지금 사드 배치를 그 반대하면은 안보관이 위험하다, 뭐 안보관이 의심스럽다, 안보 포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는 국가안보실장을 군인을 앉혔다는 것부터가 지금 나는 이제 조금 개념이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이번에 트럼프는 좀 특이한 짓을 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미국의 안보보좌관, 내셔널 세큐리티 어드바이저 백악관에 그거는 문민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야말로 전략적인 사고를 그러니까 안보는 국방 플러스 외교입니다. 간명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삼국지를 보면은 장비는 군인이에요. 그거는 창을 들고 장팔 3번을 꼬나들고 앞으로만 가면 돼. 근데 제가 보면 전략가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적의 동향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병력은 유비 쪽이 약하지만은 이 민심을 잘 구슬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비 쪽에 줄을 서도록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적벽대전에서 적으로부터 10만 개 화살 뽑아내 뺏어내는 거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전략가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실장은 미국처럼 소위 내셔널 세큐리티 어드바이저 이거는 소위 그 전투만 하는 군인보다는 소위 그 전략을 하는 그런 그 외교 이론가를 앉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특이한 게요. 특이한 거예요. 그게 특이한 게 주로 검찰과 군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예? 우리 이번에 김기춘 얼마 전까지 정무수석했던 김재원,
우병우 다 검찰 출신이잖아요. 또 김관진, 김장수, 한민국 또 다 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야 군이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그 국가안보실장인지 안보보좌관을 갖다 가서 군인을 시키는 거 보고 박근혜 정부에는 결국 안보가 없었다. 없지 되겠네요. 안보가 없었던 거네요. 국방만 있었지. 예, 안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안보 전문가가 없었네요. 정치적이시네요. 예. 네. 근데 저는 몰라서 묻는다고 하면서 다 알고 물어보는 저는 거예요. 배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오래간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통일 정책이 전무했던 게 박근혜 정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존재감 없는 통일부 장관님 나 처음 만났어. 아니, 통일부 장관은 정말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통일이라는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고급진 정말 전문가여야 되는데 지금 통일부 장관은 통일은 고사하고 약간 국방부 부속실 같은 느낌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요. 존재감이 사실 없어요. 뭐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금 통일부 장관 누구냐로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이고 참 속상한 얘기하지 마시오. 근데 이제 희망이 있는 게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달라지죠. 네, 장관님.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는 마시고요. 아니, 61만. 네. 그 국방부는 국방하는 데예요. 네. 왜냐면 국방 예산을 따내가지고 철책 잘 지키고 해안선 잘 지키고 영공 잘 지키고 초계 활동 잘하고 해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만 하면 돼요. 네. 내셔널 디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피스키핑. 근데 통일부하고 외교부는 피스메이킹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의 평화를 만드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외교부는 가령 북한의 배후국가고 북한의 군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나라들과의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해 가지고 그들이 북한을 함부로 돕지 못하게 그래서 상대방의 대남 군사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그런 이제 공작을 하고 된 게 그게 외교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소련과 수교를 하면서 30억 달러 차관을 주기로 하고 했어요. 그때 노태우 정부가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 30억 달러의 그 차관을 소련한테 주고 수교를 하면은 북한의 최대 군사 동맹국인 소련이 북한 편이 되기 어렵다. 그러면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도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30억 들여도 남는 장사고 절대로 그 미치는 장사 아니다 할 때 많은 국민들이 그 말 되네 했단 말이야. 근데 군인이 그거 할 때는 괜찮고 민간이 대북 지원 그 무슨 뭐 1년에 쌀 비료 그렇게 줘봐야 내가 있을 때 제일 많이 준 사람이지만은 전부 해서 쌀 비료 그렇게 뭐 40만 톤 비료 30만 톤씩 줘봐야 4억 달러가 안 됩니다. 응? 네. 4억 달러가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날 작년이죠 벌써? 개성공단 문 닫으면서 95년 김영삼 대통령 때 쌀 간 거예요. 15만 톤 쌀 간 거. 그 쌀이 갔지 돈이 간 거 아니거든. 95년부터 작년 2015년 연말까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 돈이 전부 30억 달러나 됩니다. 근데 현금은 한 8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개성공단 인건비, 금강산 관광비, 나머지는 현물로 갔는데 어쨌건 30억 달러 현금이 갔다 하더라도 그 30억 달러라는 돈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고 그 30억 달러가 가는 30억 달러의 현물이 가는 동안에 북한의 민심이 얼마나 남쪽으로 넘어왔었는데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남쪽을 좋아하고 부러워했는데 그게 바로 북한 체제에 미치는 소위 그 영향이라고 그럴까.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만드는 게 그게 올바른 정책 아니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체제에서 살아야 되겠다. 서독의 동방 정책이 바로 그건 그렇습니다. 거예요. 1년에 그 사람들은 나중에 연평균 29억 달러씩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더니 민심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고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더란 말이야. 그러고 이제 1년 후에 통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평화도 돈이 들어가는 거고 통일도 돈 들어가는 겁니다. 돈 안 쓰고 국방에만 돈 써가지고는 통일 못해요. 그러니까 국방에 돈 쓰라 이거야. 금년도 국방비가 40조 원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400억 달러요. 1000대 1로. 400억 달러면 북한에
1년 GDP하고 같아요. 네. 그걸 국방비로 써. 근데 통일부의 예산은 남북협력기금 같은 거 해봐야 1조 원이면 얼마요? 1달러 하면 10억 달러인가? 10억 달러지. 10억 달러 정도 들여가지고 북한이 군사적으로 남쪽에 폐악질을 못 부리게 하면은 어느 게 남는 장사예요. 이제 국방비는 그냥 그 돈 쓰고 전쟁 일어나는 거 막는 데서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네. 400억 달러 들여가지고. 근데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10억 달러를 써가지고 북한이 전쟁할 생각을 갖지 않도록 만들면 어느 게 남는 장사예요. 네. 이건 통일부 거는 확대 재생산이 되는 투자고 저쪽은 당해년도로서 그냥 끝나는 예산이고 네. 그 효과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국방에 안 보고 안 보는 사드고 사드는 국방에다 하는 식으로 자꾸 거기에 같이 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니까 좀 답답해요. 말해요 소용없어요. 네. 지금 장관님 지금 주신 말씀을 우리 문재인 후보에게도 좀 말씀하셨나요? 모르지 뭐. 그럼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 거지 무슨 네. 뭐 내가 무슨 뭐 저기 네. 가정방문하는 무슨 뭐 과외 선생입니까? 그래도 아니 굉장히 이 통일 정책과 아주 철학이 아주 좋아서요. 아니 뭐 네. 그 정도야 다. 네. 저희는 그러면 대선 후보님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네.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저희 당이 최근에 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좀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제 국회 비준안을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 사드 문제를 이제 국회 비준동의 한다는 것은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주변국가 설득하고 국내 갈등도 좀 치유하고 또 미국과 중국도 좀 설득하는 시간도 좀 벌 수 있고요. 또 이게 공론화를 시켜야 될 문제인데 장관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국회 비준 꼭 밟아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네. 왜냐면 정말 단호하게 말씀해 네. 주시네요. 그럼. 예. 네. 그건 왜냐면 원래 그 외국과의 체결한 조약 중에 네. 국민의 생명과 네.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건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국가 원수가 하는 거고 국회는 동의 절차나 뭐 동의를 하는 건데 동의 절차를 밟는 건데 그거를 당연히 내용상으로 봐서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비준 동의를. 네. 근데 이제 국방부가 편법 비준 꼼수. 동의를 받으면은 걸릴 것 같으니까 편법으로 네. 이거 소파 범위 내에서 실무적으로 합의해가지고 하는 거고 미군이 하는 건데 우리 돈 들어가는 거 없는데 네. 왜 이거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국회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피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면 뻔히 아는 거거든. 속담에 쩍하면 입맛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알았어야지. 네. 그 처음부터 이게 이 순서를 이대로 가면은 결국 돈 들어가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안보 사안이기 때문에도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뭐 우물쭈물하고 뭐 전략적 모호성이 무슨 뭐 정부 프레임에 걸릴까 봐서 그런 모양인데 대선 주자들이 좀 마치 이제 사드를 저희가 반대를 하게 되면 이게 반미가 되고 반미가 이제 종북이 되는 프레임이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사드 대선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그랬던 것 사드 같아요. 반대가 네. 왜 반미냐 이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논리를 가지고 네네. 아니 우리는 지금 KMD면 충분하고 킬체인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래서 이미 지금 2022년까지 그걸 완수하기로 돼 있었고 네. 우리 국방비에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왜 이게 사드를 갖다가 놓으려고 그러냐. 네. 우리한테는 크다. 네. 미국한테는 필요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크니까 네. 신발이라는 건 발에 맞는 걸 신어야지. 맞습니다. 갑자기 뭐 항공모함 같은 신발을 신고 어디 몇 걸음을 걷겠어. 네. 필요 없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반미냐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면 반미라고 하는 거가 이게 참 이게 문제입니다.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 국기에 예. 부합하지 않으면 다 노라고 해야죠. 100번 주권국가가. 지당하신 네, 말씀입니다. 네, 네. 우리도 자기 고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네. 지도부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는 있지만 사실 사드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 동의를 받아라라는 것을 너무 뒤늦게 네. 당론으로 사실 채택한 일찍 것은 했어야죠. 그런 반성할 점에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하는 팟캐스트에서 나와서 할 얘기인지 모르지만 국민의당이 일찍 방침을 잘 정한 겁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요? 예, 거기가 지금 정작 흔들리고 추진하는 있어. 단계에서는 흔들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그럼 대표가 어쨌건 네. 예. 그 뒤늦게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예. 그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당론을 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 헌법 60조, 저는 이제 뭐 이제 법률가시지만, 이제 거기에 보면, 국가의 뭐 재정이,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든지, 뭐 국민의 주권에 제약을 받았을 때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방부가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요. 사실 그걸 현금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 성도 골프장을. 근데 토지 막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이 다 국회 비준동의안을 피하기 위한. 감정평가에 차이가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네. 비슷하게 그냥 몰아붙인 거죠. 그럼요. 그리고 환경평가도 원래는 뭐 130만 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33만 평. 그래서 소규모 환경평가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거죠. 네. 알박기. 알박기 내지는 그런 꼼수 쓰는 건 예상했던 바인데, 그런 걸 다 예상하고, 자,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돈 들어갈 일이에요, 이거. 네. 예. 네? 돈 들어갈 일이라고. 어떻게 보세요? 우리 법률가로서 이거 돈이 정말 안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 땅에 또 다른 미군 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래서 미군 기지가 기왕에 있지만 기왕이 있더라도 그곳을 옮긴다는 것이 우리 국회의 동의 없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정부 실무가만 관여한 상태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안보 위기를 불러오는 건데. 맞습니다. 사드가 현실이 배치되면 이제 우리는 중국의 핵과 러시아 핵도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김영호 의원이 그냥 질문만 하지 말고 여기 이재정 의원도 뭐 국회의원인데 좀 투쟁적으로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요 지금 이제 우리 당내 사드 대책위를 다시 가동해서 위원장은 심재권 위원장님 제가 간사를 맡았습니다. 이제는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옆에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네, 꼭 투쟁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꼭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정책 질의만 하지 말고. 네, 정말 몸으로 뛰겠습니다. 네, 장관님. 네, 오늘 많이 혼났습니다. 저희 달라지겠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새로운 정부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우선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네. 남북 관계를 복원하려도 유엔 제재 결의안이 지금 아직은 살아있는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느냐, 개성공단 조업을 재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그런 문제 제기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유엔 제재 결의가 꼭 남북 관계를 막아서는 것만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퇴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돈 가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벌크 캐시가 못 들어가게 돼 있지만은 사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작년인가 통일부 장관이 그건 유엔에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더니 미 재무부에서 바로 그거는 이쪽에 유엔 제재에 해당 안 된다는 해석을 했어요. 유엔에는 그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권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결국 미국이 해야 돼. IAEA도 미국이 다 좌지우지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엔 제재 핑계를 대면서 그걸 막아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정부뿐만 아니라 신정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법리적인 문제, 유엔 제재는 결국은 제재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끝에 가면은 결국은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 핑계를 대고라도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에 일단 만나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나갈 길을 뚫어야지요. 그런 전략을 세우는 팀을 빨리 좀 꾸려가지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당에서는 정부에 들어가지 않고 당에서 밀어주는 여당이 될 분들은 좀 정부 밖에서 국회에서도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할 때 국론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무슨 의정 보고 대회? 많이들 하시더구만.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거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만 결국은 돈 적게 들이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 설득을 좀 하셔야죠. 우리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나 내고 현장에 뛸 수 있는 나이는 지났고. 장관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저희는 몸으로 띄우겠습니다. 계속 말씀 청해 들으면서 저희 공부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늘 서당계 12회 방송 2부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할 시간이 네. 됐고요. 장관님 오늘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셨고요. 정말 좋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귀한 시간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뭐. 이제 서당캐 2부에서는 이제 이재정 의원님은 계속 함께 해주실 거고요. 우리 대통령 기록물 전문가인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12번째 방송 1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일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싸우러 나가 국민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